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게 되다 보니 세상의 지식과 배움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그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이 제 머릿속엔 지식으로 마음속에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고 책을 꾸준히 접해야 하나 봅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이지만 지금의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는 좋은 내용의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풍요로움이 가득 쌓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미린의 공방지음, 정민미디어에서 펴낸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사서삼경입니다. 사서삼경은 7권의 책을 한데 묶어 일컫는 것으로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의미합니다. 사서삼경에는 인과 예, 효와 충절, 믿음과 우애, 지식과 탐구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우고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에도 사서삼경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살찌우는데 더없이 좋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접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고민에 대해 한 권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서삼경 입문서로서 인문학적 소양과 더불어 온고이 지신의 인생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한 번 주어진 일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나름의 비전으로 인생을 펼쳐나갈 청소년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사서삼경, 미린의 공방지음. 논어. 논어란 논어는 어떤 책인가? 논어는 유가의 성전으로 유교의 근본 사상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공자가 생전에 제자 관료들과 교감하면서 드러낸 사상과 언행이 압축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공자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이 편찬한 것인데 논어라는 책 제목을 누가 붙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공자는 어떤 인물인가?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오늘날 산동성 곡부지방인 노나라 추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추읍 대부로서 연로한 숭냥흐리였고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젊은 후처였다. 공자의 원래 이름은 구였는데 이는 머리가 움푹 들어간 데서 비롯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놀 때 항상 제사에 쓰는 그릇인 조두를 늘어놓고 그 의식에 맞는 예법을 흉내내곤 했다. 19살 때 그는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관원 위리가 되었는데 계산이 매우 정확했다. 공자는 아들 공리를 낳았는데 그는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공리의 아들이자 공자의 손자인 공급이 대를 이었는데 그는 중용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공자는 30대 때부터 60대 때까지
자신의 사상을 천하에 펼치고자 제자들과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벼슬살이를 했다. 그는 천하를 주유하며 도덕에 근거한 인의 정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말년에 귀향하여 학문과 후학양성에 전념했다. 공자의 사상.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과 예의다. 여기에 애를 바탕으로 한 용서, 즉 서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 또한 정치에서는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정을 기본으로 하여 모범을 보이라고 가르쳤다. 논어의 구성. 논어는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제목은 주로 맨 처음에 두 자 또는 세 자를 따서 붙였다. 그러다 보니 제목만으로는 각 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이 2. 위정 3. 팔일 4. 이인 5. 공야장 6. 옹야 7. 수리 8. 태백 9. 자한 10. 향당 11. 선진 12. 안연 13. 자로 14. 헌문 15. 위령공 16. 계시 17. 양화 18. 미자 19. 자장 20. 요활. 그 밖에. 논어의 문장은 간결할 뿐더러 대단히 압축적이다. 뛰어난 수사가 그 함축성을 더해주고 있어 여러 번 음미하며 읽어야 비로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그렇다고 논어의 문장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장 자체는 아주 쉽다. 단지 읽을수록 새로운 영감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런 문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북송의 철학자 정자는 논어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17살 때부터 논어를 읽었는데 그때에도 이미 문장의 뜻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논어를 오래도록 읽을수록 그 뜻이 더욱 의미심장해짐을 느꼈다. 정자는 논어를 읽고 난 뒤 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다. 첫째,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둘째, 그중 한두 구절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셋째, 그것을 좋아할 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 넷째, 덩실덩실 손발이 절로 들썩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성인 공자.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홀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는데 자연히 매우 가난했다. 그러다 보니 글방에 다니며 공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어떡하든 집안을 도와야 했기에 그는 어린 나이에도 공사장에 나가 돌을 나르거나 목공의 조수 노릇을 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불우한 환경에서도 공자는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귀가 알라치면 그는 녹초가 된 몸을 또다시 바로 세우며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다.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당시 학문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었는지 알 수 있다. 분명 그는 대단한 노력가였다. 그는 길을 가는 행인 3명 중에도 스승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누구에게든 배웠다. 선한 사람을 본받아 더욱 선해지려 노력했고 악한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악해지지 않으려 부단히 수양했다. 결국 공자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으니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이 되었다. 공자는 결코 신이 아니다. 다만 신 같은 사람일 뿐이다.
평생 학문의 뜻을 두고 공자가 말했다. 나는 결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일 뿐이다. 위 문장은 공자의 인생관과 더불어 학자로서의 면모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불우했지만 그럼에도 학문을 놓지 않았다. 배울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딱히 정해진 스승 또한 없었으니 누구나 다 공자의 스승이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착한 사람의 선한 행동은 본받을 것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를 거울 삼아 내 잘못을 고칠 것이다. 공자는 매사 받아들이려는 열린 자세를 취했기에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공자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공자는 그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며 평생 학문을 탐했다. 학문에 임하면서 공자가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옛것이었다. 옛것이란 고리타분한 옛날 학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미 배운 것 또는 과거의 훌륭한 글을 일컫는다. 옛것을 열심히 익혀라. 그리하면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고지신이다. 지나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닥칠 일을 올바로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공자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하는 법, 즉 온고지신을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무덤만이 사람이 쉴 곳. 학문을 하다가 실증이 난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잠시라도 좋으니 좀 쉬었으면 합니다만. 자공은 몹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사람의 삶에는 쉴 곳이란 없는 법이다. 자공이 실망한 눈치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쉬지도 못한단 말씀입니까? 공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대답했다. 쉴 곳이 딱 한 군데 있기는 하지. 공자는 먼 곳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자공은 고개를 들어 공자의 검지를 따라갔다. 공자의 손끝이 향한 것은 잡초가 무성한 무덤이었다. 아니, 저건 무덤 아닙니까? 그렇다. 저곳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지. 자공은 그제야 깨닫고는 얼른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게으름병이 도져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공자가 무덤을 가리킨 까닭은 죽는 순간까지 학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목숨을 끊는 일과 같으니 죽어서 눈을 감은 뒤에나 쉬라는 말이었다. 군자는 고루 나누어 준다. 조선 세조 때 이조 참판을 지낸 한계인은 매우 청렴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러 관직에 있으면서 적지 않은 녹봉을 받았지만 그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고 자신은 나물 반찬의 보리밥으로 끼니를 이어갔다.
그는 낮에는 관료로서 바른 정치를 펼쳤고 밤에는 선비로서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다. 사실 그는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공신이 된 한명회와 친척지간이었다. 어느 날 가난뱅이처럼 생활하는 한계이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시문중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양반 체면에 보리밥에 나물로 연명한다니 이건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는 일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문중 사람들은 너나 없이 가문의 명예를 걱정했다. 그때 한명회가 나섰다. 가문의 명예도 살리고 형님도 도우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 여기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한명회는 미리 작성해온 서찰을 그들 앞에 펼쳤다. 그것은 한계이에게 보낼 서찰이었다. 서찰에는 흥인문 밖 고암이라는 마을에 논 열섬지기를 드리겠으니 거두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서찰 밑에 하늘 같은 문중 어른들의 서명을 일일이 받았다. 한명회의 기지가 담긴 서찰을 받고 한계인은 어쩔 수 없이 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그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그대로 받아먹을 리 없었다. 이듬해 가을, 추수가 끝나자 한계인은 하인들에게 엄히 말했다. 고암 땅에서 거둔 곡식을 내 집안에 한 톨이라도 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곡식들은 고암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고루 나눠주라. 결국 고암 땅에서 거둔 쌀들은 한 톨도 남김없이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고암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뜻으로 한계일을 기리기 위해 마을 이름 첫자를 편안할 안자로 바꾸었다. 그렇게 마을은 새롭게 안암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안암동의 유래다. 임금자리도 마다한 사람. 고대 중국 소부라는 사람과 허유라는 사람이 자연에 묻혀 살고 있었다. 나이든 요임금은 후계자를 찾던 중 청렴하고 학식이 높은 허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 자라면 능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요임금은 허유가 살고 있는 기산으로 직접 들어갔다. 허유의 집에 당도한 그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소문대로 허유는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유의 집은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요임금은 안으로 들어가 허유를 만났고 나라를 맡아달라 간청했다. 그러자 허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두막을 뛰쳐나갔다.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나는 분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 적이 없어. 어찌하여 가만히 있는 나더러 분에 넘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오. 허유는 급히 냇가로 달려가 흐르는 물에 귀를 씻어냈다. 그때 소를 끌고 올라오던 소부가 허유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여보게, 어찌하여 귀를 씻어내고 있는가? 방금 임금에게 더러운 말을 들었다네. 맑은 물에 귀를 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듯하여 이러고 있다네. 소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야? 나는 지금 소에게 물을 먹일 참이었는데 그럼 안 되겠군. 자네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어서 가자. 이리야. 소부는 얼른 소를 이끌고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 사냥하면서도 인을 생각하라. 고대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거랑은 포악한 군주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나라를 이은 은나라의 탕왕은
거란과 달리 어진 군주였다. 어느 날 탕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다. 말을 타고 달리던 탕왕은 무엇을 보았는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내를 데려오라. 탕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사내 하나가 장대를 높이 세운 채 거대한 그물을 쳐놓고 있었다. 신하들은 즉시 그 사내를 데려왔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내가 대답했다. 새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를 잡는 것은 좋으나 어찌하여 사방에 그물을 쳐둔 것인가? 저는 부양할 가족이 많아 한꺼번에 많은 새를 잡아야 하기에 큰 그물을 저리 쳐놓은 것입니다. 탕왕은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양할 식솔이 많다고 해도 그물 하나면 족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새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왼쪽으로 날아가고 싶거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싶거든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이다. 그리 말한 뒤 말을 안 듣는 새들은 반드시 네 그물에 걸려들 것이다. 그 새들만으로도 네 식솔들은 충분히 배가 부를 것이다. 또한 얼마쯤에 새들을 남겨두어야 네가 두고두고 사냥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탕왕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한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탕왕이 떠나자 사내는 얼른 들판으로 뛰어가 새 귀퉁이의 그물을 거두었다.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 안회. 삼천여 명에 이르는 공자의 제자 중 안회는 공자가 특별히 아끼던 이였다. 안회의 자는 자연이며 논어에서는 안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온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물었다. 너와 안회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찌 안회와 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밖에 모릅니다. 공자는 자공의 겸손한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솔직한 대답이구나. 너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 안회보다 미숙한 점이 많지. 공자의 말에 자공은 깜짝 놀랐다. 제자보다 미숙하다 말하고 있는 스승의 겸손함이 자신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회는 공자가 인정한 훌륭한 제자였다. 안회의 집안은 늘 어려웠지만 그는 가난을 비관하지 않고 묵묵히 학문을 연마했다. 공자는 이를 보고 안회를 칭찬했다. 참으로 어질구나 안회야. 한 광주리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곳에 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너는 그런 생활을 변함없이 즐기고 있구나. 참으로 장하다 안회야. 논어에서 공자는 안회를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다. 그만큼 스스로 알아서 학업에 정진하고 공자의 마음을 헤아린 제자였다. 그러나 안회는 불행하게도 32의 나이로 공자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안회가 세상을 떠나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탄식했다. 이는 안회를 하늘이 내린 제자라고 여겼다는 뜻이니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보배로운 그릇 같은 존재. 공자의 제자들 중 자공은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좋아 평생 공자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 공자는 자공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까닭을 제때에 운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학문과 성품이 뛰어나고 게다가 운까지 따랐으니 그에게 재물이 모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또 정치와 외교술에도 능해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지내기도 했다. 평소 스승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자공은 제자들을 평해주는 자리에서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소 당돌한 질문이었으나 공자는 개의치 않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지. 자공은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해 다시 물었다. 어떤 그릇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공자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옥으로 만든 제기처럼 보배로운 그릇이란다. 종묘란 역대 제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두는 왕실의 사당으로서 엄숙하고 신성한 곳이다. 공자는 자공을 그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옥그릇처럼 소중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이다. 자공은 여느 졸부처럼 돈만 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를 공자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같은 칭찬을 한 것이다. 공자를 매우 존경한 만큼 자공은 공자가 타계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을 관장했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 3천여 명에 이르는 공자의 제자들 중 공자를 가장 극진하게 받던 제자는 단연 자로였다. 실로 그는 공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 인물이다. 자로는 우직한 성격에 무술이 뛰어났으나 학문은 그다지 신통치 못해 공자에게 자주 꾸중을 듣곤 했다. 하지만 그는 공자의 가르침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였다. 아무리 하찮은 말씀이라도 꼭 기록을 해두고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그 뜻을 음미하곤 했다. 비록 아내처럼 이해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한 번 들은 것은 꼭 기록해 두었다가 반복 학습으로 기어코 그 뜻을 깨우치는 노력가였다. 그런 만큼 그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에 말했다. 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그 가르침을 실행하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될까봐 항상 두렵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성실함을 갖추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도 자로의 이 같은 점을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다 해진 옷을 입고서 고급 여우털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과 나란히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자로다. 시경에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니 어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로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공자에게 이런 칭찬을 들은 자로는 감격한 나머지 항상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니 어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을 수없이 외우고 다녔다고 한다. 어찌 보면 단순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가짐만큼은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팔일무 사건. 공자는 매우 혼란한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다. 주나라 황실이 무너진 가운데 저마다 일어난 수많은 제후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천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 공자다. 공자의 고국 노나라도 혼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 노나라에는 실권을 쥐고 있던 세 사람의 대부가 있었는데 기해손, 숙손, 맹손씨가 그들이었다. 그들은 이른바 삼환씨라고 불렸으며
왕보다 더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특히 개손씨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개손씨는 대부의 벼슬임에도 세력이 막강하여 왕을 모욕하는 월권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개손씨는 나중에 노나라 왕 소공을 몰아내고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공자는 이 같은 오만불손한 개손씨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바 팔일무 사건이 벌어졌다. 팔일무란 황제가 선제들의 제사를 지낼 때 추는 집단무용을 말한다. 8일은 8열, 즉 8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8일의 춤은 8명씩 8줄, 즉 64명이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노나라 같은 제후국의 왕은 6일무라고 해서 6명씩 6줄, 곧 36명이 춤을 추도록 되어 있었고, 개손씨 같은 대부는 4일무라고 해서 4명씩 4줄에 걸쳐 16명이 춤을 추어야 예법에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손씨는 감히 천자만이 가능한 8일무를 추도록 하는 무례를 범했던 것이다. 공자는 이것을 보고 개탄했다. 하지만 공자는 탄식만 할 뿐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힘이 없었다. 공자는 물론이고 당시 노나라 왕 소공도 속수무책이었다. 예로서 다스리는 나라. 자로, 증석, 염유, 공서와 등 4명의 제자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너희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지금부터 개의치 말고 내가 묻는 말에 각자 생각을 말하거라. 평소 너희는 남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의 실력을 인정해 주어 너희가 관직에 나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먼저 자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거대한 땅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린다 해도 제가 이들을 다스린다면 3년 정도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심어주고 바른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로의 대답을 듣고 공자가 빙긋이 웃고는 염유를 쳐다보았다. 너는 어찌하겠느냐? 염유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 자로처럼 거대한 나라는 다스릴 능력이 없고 그저 사방 6-70리나 5-600리쯤 되는 작은 땅을 다스리게 된다면 저 역시 3년 정도면 백성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예와 악의 진흥을 위해 유능한 군자의 힘을 빌릴 것입니다. 공자가 이번에는 공서와에게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관직을 맡아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그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묘의 제사 때나 제후들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군주의 예식을 돕는 작은 벼슬 하나 맡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공자는 고개를 돌려 증석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하겠느냐? 증석은 잔잔히 검은고를 타고 있다가 얼른 검은고를 밀쳐두며 대답했다. 저는 사형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지금은 모두 저마다 생각을 밝히는 중이니 개의치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보거라. 주저하던 증석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저는 관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화사한 봄날 산뜻한 옷을 만들어 입고 젊은이 5-6명과 동자 67명을 이끌고 맑은 물에 목욕을 한 뒤 무우에 올라 논일다가 시나 읊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무우란 기우제를 지내는 곳을 말한다. 증석의 말에 공자가 감탄했다. 그래. 나도 너처럼 하고 싶구나. 시간이 지나 세 사람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증석이 공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까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로의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서 해야 하는 것인데 자로의 말에는 전혀 겸손함이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웃은 것이다. 증석이 다시 물었다. 염유가 말한 것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 6, 70리나 5, 600리의 작은 나라도 일단은 나라가 아니겠느냐? 공소화가 말한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까? 종묘의 제사와 제후들의 모임 자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제후 옆에서 시중을 드는 작은 일도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처럼 예의가 밝은 공사화가 작은 벼슬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보다 예의가 밝아 큰 벼슬을 맡겠느냐? 공자는 공서화가 예에 밝아 나라의 큰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공자는 나라가 크든 작든 예로서 다스려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의 식생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식생활은 이렇다. 공자는 뉘 없이 깨끗하게 찌은 흰쌀밥을 좋아했고 가늘게 썬 회를 좋아했다. 밥이 쉬거나 맛이 변한 것, 상한 생선이나 고기는 먹지 않았다. 색이 변한 것, 냄새가 좋지 않은 것,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으며 제철이 아닌 과일도 먹지 않았다. 또한 음식을 썬 것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해도 밥의 기운을 누를 정도로 많은 양을 취하지 않았고 술은 양을 정해둔 것은 아니었으나 난잡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셨다. 시장에서 사온 술이나 육포는 먹지 않았는데 이 역시 제때 먹을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피한 듯하다. 또한 매일 생강을 먹되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기력을 보강하는 음식으로서 생강을 애호했던 것 같다. 나라의 제사에 참례하고 받아온 고기는 그날 밤 안에 나누어 먹었으며 집안의 제사에 쓰였던 고기는 사흘 안에 다 나누어 먹었다. 물론 사흘을 넘기면 먹지 않았다. 식사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는 입을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다. 비록 거친 밥과 채소로 끓인 국을 먹을지라도 반드시 고수례를 함으로써 정성껏 감사를 표한 뒤에 먹기 시작했다. 고수례란 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내 던지는 의식이다. 또한 임금이 음식을 내리면 반드시 자리를 단정히 하여 앉은 뒤 먼저 자신이 맛을 보았다. 그리고 임금이 날고기를 내리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의 제사상에 제물로 올린 다음 먹었으며 임금이 산짐승을 내리면 제사 때까지 잘 키웠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니 또 새롭게 지식이 쌓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옛 선인들의 오래된 말씀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